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고용과 물가 그리고 경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번 달 말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인 세스에서 TV와 모니터 등 총 30개 제품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TV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8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받은 가운데 LG전자도 스마트폰과 TV 부분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19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G화학이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3M 신학철 수석 부회장을 내정했습니다. CEO의 외부 영입은 1947년 LG화학의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이번 인사가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미국 FOMC에서는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2월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또 내비치고 내년도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FOMC보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였었던 건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의약품 업종의 약세 흐름으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에 포진된 코스닥의 하락폭이 오늘은 더욱더 깊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 시장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1% 하락한 2086.09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2% 하락한 687.29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한 마감입니다. 44,300원에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72,900원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부진이 엿보였던 셀트리온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29,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젠을 비롯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라젠은 4.50% 빠진 72,200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넘게 빠진 67,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앞서서 간밤 뉴욕 증시 FOMC에 대한 부분은 기준금리 동결로 이어졌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또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좀 맞물려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제가 상당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할게요. 아, 그래요?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걸 얘기를 하겠고요.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쓰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변화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갖고 오는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원래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사람들이 소름 끼치다 그래요. 치밀한 성격인데 왜 그랬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고민을. 그러니까 너무 주식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금요일장에 또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시는 날에는 더욱더 또 심도 있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분석 내용도 함께 좀 준비하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주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봉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고 그랬는데 시장은 조금 목요일에 반등하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죠. 전반적으로는 크게 흐름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잘 보시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봉주 선생님의 탁월한 분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의 시황에 대한 좀 점검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주 시장 전반적인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금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점검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학과장 정홍 대표님 먼저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금주 시황 분석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다가 대충 마감했는데 혼조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1선 전후에서 치열한 혼조세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하죠.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약한 거는 제약바이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더 빨리 빠져요. 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좀 더 빨리 빠져요. 코스피가. 근데 나중에 점점 빠질 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빠질 때는 코스닥이 먼저 빠집니다. 더 심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먼저가 아니라 심하죠. 왜 그러냐? 그 시장의 원리예요. 그나마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코스닥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설명드리겠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은 제가 또 마지막 코너 다음 장 대응 여기서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한 달 보신 분들도 대충 눈치채겠지만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택촌놈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참고를 안 해요. 전혀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자신감이고요. 나보다 못하다고 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스스로 독창적으로 연구해야지 이게 정말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데 그래서 저는 증권사든 경제TV든 어디 것도 안 봐요. 오직 제 것만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제 방송 많이 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근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이겨보자고 반대로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하나는 베끼게 하는 부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주식 전문가들한테. 차라리 베끼세요, 그냥. 차라리. 반대로 얘기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저는 2월 초순 2550선에서 대세하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시그널이죠. 그리고 4월부터 계속 제가 각종 강연을 통해서 2000선 올해 안에 깨진다 그랬어요. 올해 안에. 그리고 바로 이 방송에서 7월부터 제가 2000선 깨진다고 역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차라리 베낀 분들은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2000선 깨진다고 쫙 또 소문이 퍼졌잖아요. 근데 그게 살려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또 제가 10월 13일에 서울에서 강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똑같이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비슷하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실력으로 저를 이길 자신 있으면 독창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제 시황을 따라오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살릴 수 있고요. 이건 또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2,600, 700만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증권 계좌가.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계좌가 500에서 600만 계좌라 그래요. 개인 계좌들이. 대충 500만이라고 칩시다. 1년에 1,000만 원만 덜 까먹게 도와주면요. 50조입니다. 2,000만 원이면 100조예요. 그 돈이 어떤 돈들이죠?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이 내수 경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전문가들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엇박자 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2450선에서도 뭐 대세 상승, 뭐 2300선 전후에서는 뭐 바닥이다. 근데 여태까지 틀렸으면 차라리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이 이걸 잘해서 살려줘야지 국가 경제도, 내수 경제도 좋아지고요. 경제 TV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분석해서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면 반대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차라리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도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투자자들이 얘기가 다 들어와요. 대표님이 언제쯤 뭐라고 얘기했는데 암호계가 언제 뭐라고 얘기했다. 이거 다 들어와요. 괜찮다 이겁니다. 사실 시황 예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3, 4월에 뭐라 그랬죠? 평택촌놈 방주에 승선하라. 파생을 안 하면 절대로 돈을 못 본다. 자, 평택촌놈 방주에 승선하는 방법 간단해요. 서울경제TV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고 참고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했던 얘기 있죠. 투자는 혼자서 판단하던가 딱 한 사람 참고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 다수가 실패하고 소수가 성공하는 게 이게 투자인데 여러 사람 참고하면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던가 제 거 하나만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다 보신 분들 어때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3월, 4월에 뭐라 그랬죠? 평택촌놈 방주에 승선하라. 파생 안 하면 결국은 박살난다. 돈 절대 못 번다. 10월에 증명됐잖아요. 지금 11월에 반등 나와봤자 이거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도 제가 이따 마지막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앞으로 짧게 보면 6개월, 길게 보면 1년. 파생을 안 하면 절대로 돈 못 법니다. 현물만 하면 정말로 이 방송 잘 본다고 해도 위험관리하거나 약간 버는 정도예요. 파생하면 엄청나게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방법론을 알려드릴게요. 파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대여계좌 쓰지 마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증권사를 통한 이 합법적인 계좌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매수나 매도 방향을 했을 때 반대로 가더라도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코스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매도했는데 위로 150포인트가 더 갔다든가 반대로 매수했는데 아래로 150포인트 더 갔다든가 그럴 때 깡통이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깡통 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선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대여계좌를 쓰잖아요. 업체마다 다 틀린데 20포인트나 40포인트 정도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요. 그냥 깡통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1교차도 20포인트 이상 나오는 경우 요즘 많이 봤잖아요. 하루에 40포인트 그냥 가볍게 나와요. 왜 그러냐? 이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로 저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여계좌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안할 겁니다. 그래도 해줘야 돼요. 그게 평택촌놈이니까. 대여계좌 업체 자체는 합법과 불법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대법원 판례라든가 기타 등도 있을 때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 반대 안 합니다.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일종에서 사고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대여계좌를 유치한 전문가들은 뭐냐면요. 개인들을 유인해요. 그래서 전화번호 따내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야 대여계좌 쓰게 해줄게 해서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대여계좌 업체로 통해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투자자들이 돈 벌든 날리든 상관없어요. 계속 매매만 시켜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확실하게 그걸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여계좌 썼다가 크게 손실 나면은 검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그 방법이 되겠고요. 이게 또 왜 문제인지 설명드릴게요. 증권사에서 돈을 넣고 파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대신 안전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증권사에 있는 돈은 자기 소유, 자기 점유예요. 소유도 내 거고 점유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입출금이 되니까. 근데 대여계좌 하는 쪽은 어떻게 되냐면 돈은 분명히 자기 소유입니다. 근데 점유를 다른 데서 해요.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 돈을 날렸을 때는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정말 토대박 터졌을 때는 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대여계좌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정식 계좌를 쓰시면서 파생을 하면 엄청난 수익 날 수 있습니다. 6개월, 1년 뒤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딩해 드릴게요. 근데 대여계좌를 쓰면 왜 안 되느냐. 20, 30포인트만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냥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막 엄청나게 적중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해도 안 주면 그만해요. 그리고 대여계좌를 알선해서 중재해주는 주식 전문가들은 100%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보시면 반드시 검찰이나 금감원 신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서 대여계좌를 많이 쓰는데 내가 그 얘기 할게요. 일주일이나 한 달 놓고 봤을 때는 버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주식 전문가가 지금 20년 정도 했어요. 주식 투자 경력 30년이에요. 6개월이고 1년 동안 대여계좌만 해갖고 돈 번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평생. 결국은 망가져요. 대여계좌 절대 쓰지 마세요. 왜? 대여계좌는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그냥 다 날아가요.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증권사 이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떤 사람 2천만 원, 어떤 사람 3천만 원 넣어야지 파생 매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시란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에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투자자들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공격만 받아요, 제가. 대여계좌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듣기 싫어하겠어요. 난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식 전문가들에 대한 부탁은 뭐냐. 자신 있으면 나랑 반대로 얘기해도 된다. 그런데 자신 없으면 차라리 베껴라. 참고해라, 내 거를. 괜찮다. 충분히 이해한다. 왜? 개인들 살려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반드시 6개월, 1년 뒤에 파생을 했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건 확실한데 대여계좌는 절대 쓰지 말아라. 그리고 대여계좌와 관련돼 갖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라. 자, 지금 이 말도 6개월 뒤에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보시라고요. 제가 3, 4월에 얘기했잖아요. 평택촌을 방주에 승선하라. 파생 안 하면 돈 못 본다. 지금 정확하게 맞았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도 한번 6개월 뒤에 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황 자질구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꼭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마지막 코너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의 스펙트럼이 좀 넓을수록 이 시장을 좀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물과 그리고 파생에 대해서 좀 이 조화를 좀 잘 하셔야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학과장 정영 대표님이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번 한 주의 시장의 분석은 코스피는 21선 전후로 치열한 혼조세 구간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반등 구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탄력도 좀 둔화가 됐다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또 오늘 끝 코너에서 마지막 코너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됐었던 이슈 분석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뭐 대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니 해도 또 중간 선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도 같은데 세 가지 굵직한 이슈를 봉투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점검 다시 한번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이다.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미국의 중간선거인데요. 11월 6일이었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즉 상원과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가면서 승리했다. 그렇게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도 민주당이 선방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은 승리했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도 역시 우리가 승리한 선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선거 전부터 이런 결과는 거의 예측이 됐었습니다. 공화당은 사실 상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고요.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상됐던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신경을 썼던 게 상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갔어요. 상원은 결국 그 공화당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재선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죠. 일명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번 중간 선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승리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시장에서는 이 선거의 결과가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상을 해보는 흐름인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인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튀는 그런 정책 아니었습니까? 특히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여러 나라들과 그 파열음을 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좀 그 섣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야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튀는 행동들이 자제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그런 발언들도 했었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데 또 그 최근에는 뭐 전투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이렇게 타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어땠습니까? 오로지 미국을 위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방해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겠죠. 그리고 중산층의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을 반대하기에는 좀 명분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립은 하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을 그 대놓고 다 방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증시에 그렇게 아주 호재가 될 만한 뭐 그런 이슈가 되거나 아주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생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의 고유한 메커니즘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신흥국 시장인데요. 신흥국 시장들에 대해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굉장히 다른 그 시장에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잦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분은 결국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떤 신흥국 시장에 기대감을 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과 미국의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관세 정쟁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서 한국 시장에는 다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올 만한 그런 중간 선거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 이슈인데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상장사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예상을 발표했던 그 117곳 정도의 상장사들 중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50%가 넘는 한 57% 정도, 6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실적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의 1 정도는 거의 뭐 10% 이상 그 하락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한양행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죠. 유한양행은 90%가 넘게 떨어진 수치가 나왔고요. 현대자동차도 60% 넘게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라든지 뭐 OCI,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 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처럼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일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치가 굉장히 떨어진 수치가 나온다는 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예상된 그런 수치가 적당히 나와줬을 때 기대하는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단기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충격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되고요. 이런 흐름에다가 또 경제성장률 전망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한국은행과 KDI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최초 2.9%에서 이제는 2.7%, 2.6%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KDI는 국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책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그 우호적인 그런 발표를 하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굉장히 낮아진 수치예요. 그래서 향후에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증시에는 역시 좀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수치다.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그런 이슈인데요. 올해 들어서 채권형 펀드에 4조 원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좀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주식형 펀드에는 7,10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주식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1%고요.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기 자금이 많이 그 유입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기 채권 펀드에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기간을 떠나서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뭐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강달러, 그리고 무역 분쟁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인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강달러 현상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은 이런 그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그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결국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골라봤는데요. 사실 그 시장에 조금 비우호적인 그런 이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런 이슈를 골라온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슈들을 봤을 때 시장에 호의적인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가져와 봤고요. 시장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그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시장을 그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금주의 이슈 분석 세 가지 이슈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영향력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까지 힌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금의 유입세로 인해서 이런 주요 이슈들이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과 큰 맥을 또 이루고 있는지 그 부분 기준 삼아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주의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 발표하는 날인데요. 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신 만큼 오늘 4분의 시청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금주의 장학생을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843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3307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또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시면은 무엇보다 더욱더 좀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분을 어떤 이유에서 꼽아주셨는지 먼저 학과장 정 대표님이 꼽아주신 금주의 장학생 끝자리 6843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좀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종목을 잘 선택했다기보다는 이제 시황을 고려해서 아주 합리적인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꼽아드렸고요. 어쨌든 이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0월 하순에 10월 말이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때 우량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도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량주들은 시황을 고려하면서 매매한다는 거죠. 물론 지수가 대폭 나갈 때는 개별주도 거의 연동이 되는데 왜 제가 우량주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장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메커니즘. 무슨 얘기냐? 지수가 한번 급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저점 찍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량주들은 거의 10개 중에 8, 9개가 반드시 같이 올라와요. 근데 개별주들은 장담 못해요. 왜 그러냐? 지수가 밀리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던져서 밀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수가 반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개별주는 개인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안 올라오는 것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우량주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시황창고에서 들어갔으니까 잘하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종목 선정이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이렇게 또 장학생으로 선정을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은,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또 선택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은 시황을 고려한 좀 과정이 합리적인 매수에 대한 접근 가격도 좀 이용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함께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량주를 또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또 꼽아주신 장학생도 만나볼 텐데요. 끝자리 3307님이고요. 에코프로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꼽아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에코프로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베스트로 꼽아봤는데요. 이분은 일단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121선을 거의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항상 배웠었죠. 61선을 이탈하기 전이나 21선 이하에서 매수하거나 121선을 이탈하고 나서 매수하자 그랬는데 121선을 거의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슬아슬하긴 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2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가격적으로 약간 좀 부족하긴 합니다. 더 조정을 받은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하게 아래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는데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아니면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에코프로 종목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전기차 그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을 받아서는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를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도 20%로 적당히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베스트를 꼽아봤는데요.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38,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38,100원을 딱 그 표시를 해보면은 거의 121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렇게 좀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약간 조금 서둘렀거나 아니면 조금 늦었죠.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121선을 맞물렸고요. 뒤에서는 살짝 이탈한 흐름이고요.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뭐 충분하지 않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았나. 아쉬운 것은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여기에서 매수하고 또 하락하면 아래에서 조금 살짝만 조금 분할 매수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도 계속 그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이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건 단기 매매 측면에서 들어갔다면 상당히 잘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보시고 단기 매매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이나 가격적인 면 그리고 비중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괜찮은 매매였다. 그래서 이번 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은 에코프로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눌림목 매수와 그리고 적당한 비중 20%를 실으셨는데 비중도 좀 알맞았고요. 이 시장 안에서 이 대응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에코프로 다시 한번 좀 복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주의 장학생 발표도 만나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쉽게도 금주의 재수강생으로 선정이 된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재수강생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재수강생 발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3858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359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수강생이라고 해서 좀 아쉬워하실 부분보다는 또 조언의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현명한 매매하시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봉추 선생 학과장 정우 대표님이 꼽아주신 재수강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858님을 꼽아주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꼽았냐면 그 전형적인 그 주식투자 초보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 동그라미 구간이거든요. 차트로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70% 매수했으니까 너무 비중이 과다하고요. 그리고 왜 이제 제가 초보자라 그러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1순위가 수익이죠. 2순위가 뭘까요?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까지 빠질 때 기다렸다가 본전 근처 왔는데 안 던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홀딩. 계속 이래요. 그럼 이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너무 고생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분은 비중도 그렇고 또 현재 그 가격의 흐름으로 봤을 때 홀딩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식 기초교육 받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왜 안타깝냐 하면은 지치잖아요, 사람이. 시간 까먹죠. 기회, 다른 좋은 기회 이제 없애버리죠. 그리고, 또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처음부터 기초교육을 받고 좀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자리 3858님의 지금 매수한 종목은 비옥스로 확인됐는데 전형적인 좀 초보자의 모습으로 좀 매매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분석을 해주셨고 기초교육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신 이후에 다음 매매에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추 선생님께서도 또 꼽아주신 워스트 질문 만나볼 텐데요. 끝자리 7359님이 보내신 질문이고요. GMP를 매수하신 분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참, 이렇게 F를 드리고 또 워스트로 꼽은 분들을 보면은 가끔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역시 그 세 가지를 다 갖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 갖췄다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 좋은 걸 다 갖추셨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이 50%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어요. 굉장히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저점에서 261% 정도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고 꼭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물론 매수를 하고 나서 계속 갔다고 하면 꼭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61% 상승했다는 건 여기에서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50%면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이 종목이 우량주입니까? 우량주가 아니고 개별주예요. 그리고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를 50%씩 비중에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0%, 8% 하락할 때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지 않은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계속 지속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격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보기에도 지금 고점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추격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올해 1월에 3,650원이었는데요. 벌써 261%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매수를 하시고 50%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저점에서는 50% 들어가도 됩니다. 뭐 이런 데서 50% 들어갔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추격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손절을 하셔야 돼요. 하락하면은. 그런데 계속해서 홀딩하셨어요. 결국은 38%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홀딩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량주라고 하면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손절할 타이밍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탄소년단 테마주예요. 그 테마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가니까 그냥 이 종목도 계속 가겠지 그런 바램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추격 매수하면서 50%를 매수했다는 건 욕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가서 강한 종목을 조금 더 가져서 수익을 빨리 내야지 그런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다 보면 주식 투자는 결국 실패합니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이런 매매를 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매매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워스트를 꼽아봤고요. 물론 테마주니까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고점 매수해서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본전이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연예인 테마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 이게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공하시려면 이것과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점 매수 하시고요. 비중 적당히 들어가시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워스트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주 선생님이 선정해 주신 워스트 질문은 GMP에 대한 부분이고요. 추격 매수와 그리고 비중도 좀 꽤 많이 실으셨고 거기에 좀 기준 없는 대응이 아쉬웠던 상황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반대로 바꿔보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로 나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주도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주셨고요. 오늘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게는 평택촌놈 서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질문 재수강생으로 발표된 선정된 두 분께는요. 평택촌놈 아카데미 VOD 1주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 질문일서의 시간을 통해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기사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ed leaves rate unchanged. 네. FOMC가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네, 다만 추가적인 전진적인 이런 금리 인상 전망은 또 유지하고 또 경기 상황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다음 달 12월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강하게 유지되고 또 경제활동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또 가계 소비도 증가세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 고정투자가 연초에 가파른 증가세에서 moderated, 완만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업률 언급도 있었고 고용시장 언급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우려가 됐었던 주택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 이제 이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이제 일어날 것인지 가장 이제 관심이 주목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한은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해 왔습니다.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금융 불균형이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화 정책적인 대응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사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달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을 거의 90%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 가이던스와 credibility,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외신 쪽에서도 이 한국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중 워싱턴 안보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크지만요. 이 갈등 해소에 대한 실효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회담의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는 미국 측과 또 중국 측은 회담직의 상징적 의미가 실질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화가 양국의 갈등을 또 통제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기를 좀 기대한다라고 중국 측에서는 큰 기대에 걸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다만 외교 안보 회담은요, 외교와 말 그대로 안보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가장 시급한 지금 상황인 무역 전쟁 또 경제 관련한 이런 이슈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화는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외신 쪽의 지배적 의견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4대 고위급 대화 체계 중에 하나인 이번 대화 같은 경우에는 또 재개가 되지만 나머지 3개, 즉 경제 대화, 또 법 집행과 사이버 보안 대화, 또 사회 인문 대화는 여전히 지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1.39% 하락해서 2,597.87에 마감했는데요. 주요선인 2,600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선전종합지수도 전장 대비 0.43% 하락해서 1,328.19에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와 FOMC 이런 결과가 물론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지만 미중 무역 갈등 이런 협상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당 6.85위안대까지 강세를 나타냈던 여기에 위안화가 다시 달러당 6.94위안대로 오르면서 이 약세 레벨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하이 첨단 기업판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이 선전 증시가 신생판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중국 지도부가 민간 기업과 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들의 스트레스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홍콩 증시도 중국 증시 역시 하락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금요일장 글로벌 시황센터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기조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우리 시장 대비해서도 낙폭이 컸었던 상황인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 흐름은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도 약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뭐 저번 주보다 약하게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하락했죠. 그런데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좀 민망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시장은 실제적으로는 다시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외 증시하고 현격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중국 증시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죠. 그런데 한국 시장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목요일을 빼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대가 절대 강한 지수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락을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인 그 지수도 하락은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종목에서 너무 욕심낼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 강한 개별주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한 욕심은 내지 말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약한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한 또 개별주들 중에 가격이 좀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학과장 정홍 대표님의 마지막 전망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반등 끝났어요. 정상적이라고 본다면 끝났어요. 여기서 만약에 비정상적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전망을 이제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목요일 고점 돌파 여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반등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혹시라도 비정상적 흐름, 그러니까 외국이나 변수가 나와서 목요일 고점, 이게 이제 2120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돌파 여부를 주목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돌파하면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을 구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려가면 뭐 나쁠 거 없죠. 수익 나니까. 올라가면 이거 웬일이냐. 추가 매도할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방 구축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번 반등하기 기다려야 되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잠깐 차트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요일 여기 방송 출연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거품이 많다. 그래갖고 올라가더라도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냥 내려가던가 내려갔다 올라간다. 근데 정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정지수가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반등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라도 다시 2100을 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절호의 찬스냐? 마치 9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방 배팅할 찬스죠. 그리고 제가 오늘 초반에 강력한 얘기 했었잖아요. 주식 전문가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또 앞으로 파생하실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신 분들 꼭 앞부분 보시기 바라겠고요. 100% 전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99.99% 저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 6개월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못 따라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는 꼭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 했고요. 꼭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피 목요일 장중 고점 돌파 여부를 좀 기준선에 두고 또 아래로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의 또 대응 전략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정석투자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